네. 안녕하십니까. 6일차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공부하셨죠? 확산하고 삼투하고 그 다음에 능동수송까지 공부를 하셨고, 오늘 그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자주 보시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보면, 확산, 삼투, 능동수송. 그 다음에 여기는 용어가 자꾸 바뀌어서 그냥 엔도사이토시스하고 엑소사이토시스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영어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이죠. 그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확산하고 삼투의 차이는, 확산은 용질 또는 입자의 이동이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이에 비해서 용매의 이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에서 물밖에 안 나오니까 물이 고농도인 데서 저농도인 데로, 그러니까 용질로 따지면 용질이 저농도인 부분에서 용질이 고농도인 부분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원리는 동일하죠. 얘도 확산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두 개까지는 수동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죠. 그냥 분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에너지가 들어가죠. ATP를 소모하고, 얘는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데, 능동수송의 경우는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한 사이클 돌 때 ATP를 하나를 소모하죠. 근데 얘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막단백질 하나죠. 근데 얘는 사실 세포 막 전체가 이렇게 함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단백질 수십 개, 뭐 수백 개 규모라서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쪽은 수동, 이쪽은 능동인데, 능동수송은 당연히 ATP를 소모하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핵심은 소디움을 3개를 퍼내고 포타슘을 2개를 들여보낸다. 그게 핵심이죠. 그림 보시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능동수송과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능동수송에서는 커도 뭐 아미노산 정도, 아미노산은 탄소 3개나 4개, 5개, 6개죠. 근데 여기는 세균 정도까지 포함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100배 이상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큰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저쪽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가지로 구별이 되죠. 핵심은 단순 확산은 세포막만 잘못됐죠. 인지질 이중층만 관여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이 관여가 돼야 됩니다. 얘는 주로 O2, CO2를 기억하시면 되죠. 지문에도 기출에도 그것만 나왔고, 그다음에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특정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엔도사이토시스는 엔도가 내부란 뜻이죠. 반대말이 엑소죠. 엑소가 외부고, 사이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셀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를 집어넣는 현상이고, 얘는 세포 밖으로 빼내는 분비 현상이죠.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인데, 교재는 세포 내에 섭취하고 세포 외 배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재는 또 다른 용어를 쓰거든요. 얘는 내포작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얘는 외포작용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도사이토시스는, 엑소는 단순하죠. 많이 공부하셨죠? 단백질이 합성돼서 분비될 때 그 패스웨이가 바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식세포 작용, 음세포 작용으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식세포 작용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뭐 세균이나 세포 조각, 이제 암세포 같은 거를 죽이면 이게 조각이 남죠. 아니면 노화된 세포 같은 경우에 혼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조각들을 섭취할 때
이제 고형 물질 위주로 섭취하는 게 식세포 작용이고, 얘는 세포 주변에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영양 성분 같은 거를 섭취를 할 때 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포도당이 있다, 나트륨 아이온이 있다, 마그네슘 아이온이 있다. 그러면 먹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죠? 세포막이 함입이 돼서 싸가지고 내부로 섭취하는 과정입니다. 얘는 주로 액체. 그래서 얘가 식자가 먹을 식자죠. 음자는 마실 음자죠. 네. 그래서 영어는 페고사이토시스고 피노사이토시스인데, 얘는 세포가 셀룰러 이팅이라고 하고, 얘는 셀룰러 드링킹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살짝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복잡하죠. 수용체 맥의 세포 내 섭취입니다. 한글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요. 근데 얘하고 비교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귀한 물질을 주로 확실히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농도가 낮은데 꼭 잡아야 되겠다. 걔를 수용체로 먼저 잡은 다음에 놓치지 않게 확실하게 섭취를 하는 방식이죠. 수용체로 잡기 때문에 수용체 매개라는 용어를 쓰고요. 얘는 다른 물에 녹아있는 영양 물질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은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같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목적은 확실한 물질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정 물질 위주로 잡는 거고, 얘는 주변에 있는 영양 성분을 다 잡는 거죠. 그래서 개요는 그렇고,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되게. 자, 교재로 가셔서 85페이지. 교재 2의 1권이죠. 85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가운데 그림이죠. 그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먼저 보시면은 이게 세포 내 섭취, 엔도사이토시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위쪽이 식세포 작용, 아래쪽이 음세포 작용입니다. 식세포 작용은 세균이나 아니면 세포의 조각들을 고형물질을 섭취를 하는데, 고형물질을 탐지하면 세포막이 이렇게 안으로 함입이 됩니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식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식포는 라이소솜하고 융합하겠죠. 그래서 그 박테리아나 세포 조각을 잘라서 그 물질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 형성된 식포, 뭐 소낭인데 이 경우는 식포라고도 부르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세포막이 함입된 부분이니까. 그다음 아래쪽은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투명하죠. 포도당이나 뭐 이런 것들 물에 녹으면 투명하죠. 그런 것들이 영양물질이 있을 때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질들을 잡는 게 음세포 작용입니다. 그림 보시면 쉽죠. 우측은 세포의 배출이고 엑소사이토시스죠. 분비소낭에 이제 뭐 이 경우는 지금 세포에서 합성이 돼서 외부로 보내야 되는 물질들인데, 이 부분 다 공부하셨죠. 그림 아래쪽에 설명 중에 맨 마지막 줄이 좌측은 세포막의 면적이 감소한다고, 우측은 세포막의 면적이 증가한답니다. 우측 세포의 배출 쪽을 보시면 그 분비소낭이 결국 세포막하고 융합이 되죠. 그러면서 이 분비소낭에 있던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포막도 부족하다 그러면 소포체에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인지질을. 자,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5번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이죠. 첫 번째 줄, 단백질, 탄수화물, 세균과 같은 큰 물질은, 이거는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죠. 단백질이다 그러면 막단백질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막단백질이 수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거고, 탄수화물도 이제 다당류의 경우는 크죠. 세균은 엄청 크고.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하거나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포막 자체가 변형이 되죠. 규모가 완전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모두 ATP가 사용된다. 핵심이죠.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양갈래 1번 세포 내 섭취해서 일본 식세포 작용 이제 다 아실 텐데 세균이나 세포 조각, 그다음에 거대한 고형 물질, 소낭 식포를 형성한다. 그리고 예시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나와 있는데 여긴 붉은색을 치시고 예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자주 나와요. 백혈구의 식균 작용, 균을 먹는 거죠. 또는 식세포 작용, 세포가 먹는 거죠. 또는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나중에 면역학에서 자세히 공부하시는데 대식세포가 백혈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세포의 일종이고, 백혈구란 말은 혈구란 말은 피 속에 있는 구는 지구할 때 구자였던 것 같아요. 구형이라는 뜻인 것 같고, 피 속에 있는 세포를 혈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빨간색 적혈구와 하얀색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잠깐 그림 보시면 바로 앞에 82페이지에 나와 있죠. 82페이지 위쪽에 등장액 쪽에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양인데, 적혈구는 도너츠 같이 생겼죠. 그 가운데가 좀 쏙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핵이 없습니다. 적혈구는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사라지고 그냥 수송만 담당하게 됩니다. 핵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백혈구는 빨간색이 없는 거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고, 나머지 하얀 세포들을 백혈구라고 하는데 대부분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식세포부터 수지상세포, NK셀, T셀, B셀 굉장히 많은데 피 속에, 혈액 속에 들어가는 백혈구도 있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백혈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백혈구도 있습니다. 통틀어서 면역세포가 백혈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식세포는 백혈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우측에 이제 그림 보시면 쉽죠. 백혈구가 세균을 먹는 모습이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 백혈구고, 세균은 연두색,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세균을 잡아서 엔도사이토시스로, 정확히는 식세포 작용이죠. 식세포 작용으로 먹어서 식포를 형성하고 라이소좀으로 분해시킵니다. 자, 다음 좌측으로 가셔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음세포 작용. 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유동성 물질이죠. 소낭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예시로서 혈관벽에서의 음세포 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사진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캠벨하고 다른 책들을 찾아봤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당연한 게 혈관이라는 게 이제 포도당을 비롯해서 많은 영양 성분을 각 조직 세포에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 벽에 있는 세포는 그 영양 성분들을 받아들여서 조직 세포에 전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음세포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세포의 배출도 쉽죠. 효소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제 다 혈관으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두 줄 아래에 이자에서의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그다음에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이자에서 핵심적인 호르몬 두 개가 나오죠. 글루카곤과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죠. 그다음에 뉴런은 그림을 보셨는데 그 길다란 부분이 축삭 돌기라고도 하고 축색 돌기라고도 합니다. 한자의 차이라서. 근데 두 가지 다 쓰고요. 그 끝부분에서 다음 뉴런이 떨어져 있을 때는 끝부분에서 화학물질을 터뜨린다고 했죠.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설명 보시면 얘도 되게 쉬운 거고, 이 그림에서 보실 거는 그림이 위 아래 두 개가 있죠. 위쪽 그림에 왼쪽 하단에 소낭막의 단백질이라는 용어가 있죠. 보기를 표시를 하시고, 얘는 세포막에 이제 막단백들
막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인데, 단백질이기 때문에 똑같이 러프 ER, RER이죠. 조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막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면 걔는 막 단백질의 경우는 그때 그림을 보셨지만 이렇게 완전 관통하는 단백질이다. 그러면 이쪽은 친수성, 그 다음에 세포막의 소수성 영역과 접하는 부분은 소수성을 갖게 되죠. 표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걔는 물속에 녹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에 항상 끼어 있게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막의 정확한 위치에 딱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골지체, 소포체나 골지체에 올 때부터 그냥 막에 끼어진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 소낭에 올 때도 이 단백질들은 막에 끼어져 있죠. 그리고 세포막하고 융합하면 그대로 이 분비 소낭의 인지질 이중층과 같이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죠. 다시 위쪽 그림에 분비 소낭의 안쪽에는 내부의 단백질이라고 써 있죠. 얘는 친수성 단백질인 거죠. 분비되는 단백질은 당연히 혈액 속을 지나도 친수성이고, 그래서 얘는 융합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바깥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설명을 했고, 쉬운 부분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좀 골치 아픈데, 자, 아래쪽에 시야 확장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복잡한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가 나옵니다.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인데, 이거를 처음에 읽어봤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용어가 한글인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얘는 용어를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클라스린이라는 단백질이 나와요. 클레트린, 클라스린 이렇게 쓸 텐데, 얘는 클라스 부분이 격자를 의미합니다. 격자는 전에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 밝혀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로잘린 플랭클린이 DNA 결정을 만든 다음에 엑스레이 회절을 해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 보셨죠? 근데 스팟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간단했죠. 생물을 주로 하신 분들 해석을 못해서 결국 왓슨하고 크레이크한테 보여주고 해석을 부탁을 했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정 길이마다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돼야지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X축으로도 그렇고 Y축으로도 반복돼야 되고 Z축으로도 3차원으로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엑스레이 회절 때렸을 때 구조가 같은 부분은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상쇄간섭이 계속 증폭이 돼서 스팟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반복되는 구조에서 단위 구조를 딱 잘라내면 그게 격자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격자죠. 그래서 얘는 격자를 의미하는데, 이 단백질은 격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고, 격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 반복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보시고, 두 번째 용어는 코티드 핏인데, 이 클라스린으로 소낭 바깥쪽을 코팅을 합니다. 정교한 소낭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이제 정교한 구조를,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라서 걔를 이용해서 소낭 바깥쪽을 코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완벽한 모양의 소낭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핏은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85페이지 좌측 하단의 그림 보시면 소낭이 있죠. 근데 소낭 전에 세포막이 함입돼서 소낭은 아니고 구덩이 모양으로 파여진 부분 있죠. 그걸 핏이라고 합니다. 핏은 삽으로 이렇게 흙을 파서 만들어진 구덩이를 의미하죠. 코티드 핏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용어입니다. 코티드 비시클이 있습니다. 아까 클라스린으로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비시클이 소낭이죠. 소낭 자체가 비시클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이제 이 설명의 핵심인데,
여기는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우티드 핏은 아까 움푹한 세포막이 함입한 부분이죠. 그걸 피막 소와라고 해서 이게 뭐야? 라고 처음 생각했거든요. 이 피막은 코팅이 됐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소와는 와자가 구덩이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구덩이죠. 코팅이 된 조그만 구덩이입니다. 코우티드 핏을 한글로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코티드 비시클은 이제 코팅 됐으니까 피막이고 소낭이죠. 피막 소낭. 근데 여기서는 소포란 말도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먼저 아신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죠. 클라스린이라는 단백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돼도 별로 이상할 게 없고 지문 한두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출제된다면 클라스린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 코티드 핏이나 이건 그냥 용어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85페이지 이제 좌측 하단의 그림이죠. 섭지 대상 물질이라고 보라색으로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는 좌측에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들 영양 성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관심이 없고 이 보라색을 꼭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빨간 Y자 모양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보라색을 모양이 딱 맞죠, 서로. 그래서 보라색을 잡은 다음에 좀 많이 잡게 되면 이제 소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타겟 물질하고 수용체가 합쳐지면 복합체라고 되어 있죠. 복합체를 일정 세포막 부분에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막을 함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타겟 물질을 잡는 거고, 함입을 시키면서 정교한 소낭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에 클라스린이라는 프로틴으로 단백질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여기 그림이 있는 피막 소화죠. 코우티드 핏인데 피막 소화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막 쓰셔서, 네, 영어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측과 같이 세포막에서 분리가 되면 완전한 소낭이 되죠. 얘도 피막 소낭이죠. 코우티드 비시클입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 클라스린이고, 얘가 격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반복되는 구조로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낭이 형성된 다음에는 이 클라스린은 이제 금방 분리가 돼서 재활용이 되고 이 소낭을 이용하게 됩니다. 용어만 아시면 어렵진 않죠. 자, 설명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줄 그으시고 1, 2, 3, 4, 5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먼저 다음에 섭지 대상 물질이 막에 분포한 수용체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이룬다. 1번이죠. 2번은 복합체들이 옆으로 이동하여 세포막의 특정 부위에 모인다. 그 다음에 3번은 아랫줄에 클라스린이죠. 솜털처럼 정렬한다. 그럼 4번은 함입하여 소낭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5번이 세포 안으로 섭지 대상 물질을 운반한다. 뭐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치시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저밀도 지단백질 세 가지 등이 대표적이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르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호르몬을 꼭 잡아서 세포 내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신경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LDL이 나와 있는데 LDL이 좀 중요하죠. LDL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될 텐데, LDL과 HDL은 뭐 좀 들어보시잖아요. 네, LDL이 높으면 건강에 안 좋고 HDL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제 그 결과치에 나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나 보네요. 네. LDL의 역할은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각 조직세포에 보내주는 겁니다. 각 조직세포에서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장기관이 간입니다. 그때 포도당을 글라이코겐으로 관장하는 게 간이었죠. 근육세포도 저장기관이 되는데 걔는 원래 저장기관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실제 저장기관 역할을 하는 거고,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이제 간이 주로 저장을 하죠. 간은 지질도 저장을 합니다. 근데 간등이 그 조직세포에 콜레스테롤을 보내줄 때 얘는 지질이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띄우면 덩어리 져서 떡져서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LDL이죠. 그래서 지질들 콜레스테롤을 포장을 한 다음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바깥쪽에 단백질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름표로. 그래서 이름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인데, 리포니까 리피드죠. 안쪽에 지질 콜레스테롤이 있고 바깥쪽에 이름표로 프로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HDL에 비해서 그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LDL이고, 풀네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HDL은 반대로 세포막에 각 조직세포의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등의 저장기관에 보내는 게 HDL입니다. 걔도 똑같이 포장을 하는데 밀도가 더 높죠. 그래서 혈관 중에는 LDL과 HDL이 같이 존재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LDL은 높고 HDL은 없다. HDL은 보관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세포 조직에 보내주려고 하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LDL이 높으면 계속 콜레스테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직 세포에도 포화가 되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질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HDL이 높은 경우는 조직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자꾸 간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HDL이 높다는 것은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서 잘 보관하는 기작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건강신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LDL의 경우도 이제 아까처럼 수용체 매개의 세포 내 섭취를 통해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일단 라이포솜을 잠깐 보시고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포솜은 교재를 보시고 스펠링 외우셨죠? 네. 라이보솜, 그 다음에 라이소솜, 라이포솜은 스펠링 다 외우시고요. 한글로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실제로. 리보솜, 리소솜, 리포솜. 그래서. 자, 라이포솜은 쉬운데, 이게 사실 시험에 딱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생물학계에서는 거의 20년 이상 핫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언제 질문하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쉽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그림 보시면, 그림이 볼 게 없죠. 원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그림의 특징은 가운데 안쪽에 수용액층을 만들 수가 있죠. 라이포솜은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용성 뭔가 물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인지질 이중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용성 물질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죠. 약물 전달 체계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BDS라고 많이 부릅니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의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독한 화학물질을 써야 되는데 실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물질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 세포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 차이점을 찾아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려면 항암제를 개발하느니 독한 항암제를 개발한 다음에 그 항암제를 정교한 약물 전달 체계에 넣어서 주사로 투입을 주로 하겠죠. 투입을 하면 혈관 속을 돌다가 정상세포로는 안 가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DDS, 약물 전달 체계를 만들면 항암제로 기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이 사실 라이포솜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림 좌측의 설명을 잠깐 보시면 연가로 1번 뒤쪽에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구형 또는 타원형의 주머니고 속이 비어있다. 근데 속이 비어있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내부에 수용액층을 만들 수 있다죠.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건 미셀이죠. 미셀이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셀이나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나오겠죠. 네, 얘는 단일층으로 되어 있죠. 인지질 단일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이런 소용액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교하면 그게 나오겠죠. 인지질 이중층하고는 뭐 너무 형태가 다르니까 그걸 비교하진 않겠죠. 다음 교재의 양가로 2번 설명 보시면 아랫줄에 세포막과 잘 융합한다. 당연하죠. 아랫줄에 세포 안으로 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DDS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수용성 공간에는 수용성 약물 영양소 DNA. 수용성 약물 당연히 친수성이죠. 그 다음에 DNA는 소수성인가요? 친수성인가요? 그렇죠. 강력한 친수성이죠. DNA 구조를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보시면 라이보스가 있죠. 근데 디옥시라이보스죠. 2번 탄소에 OH가 있지 않고 H가 있습니다. 1번 탄소에 베이스, 염계가 붙어 있죠. 3번 탄소에는 OH가 있어야 되고 4번, 5번은 오강링에서 튀어나와 있는데 인산기하고 결합하고 있죠. 그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하는데 3' 탄소의 OH하고 아래쪽 뉴클레오타이드의 5' 탄소의 인산기하고 결합을 해서 인산기가 결합이 되죠.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DNA 특징은 인산기는 유기물 2개와 결합해도 마이너스 1가가 남죠. 인산기에 강력한 마이너스 1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DNA가 수백 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백 개면 마이너스 수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전하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친수성입니다. DNA. 그리고 DNA가 존재하는 환경이 사실 물이죠. 핵내에 수용액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친수성이 강하고 그래서 안쪽에 수용성 공간에 담을 수 있겠죠. 다음 뒤쪽에 인지질 이중층에는 지용성 약물이나 영양소, 지용성인 걸 담을 수 있겠죠.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라이포솜의 활용 사례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됐고요.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맨 왼쪽 약물 전달이죠. 방금 말씀드린 DDS입니다. 항암제나 여러 가지 약을 전달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바깥쪽을 보시면 항체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다당류가 붙어 있습니다. 항체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강한 항암제, 독한 항암제를 담은 다음에 이 항체가 정상세포에는 없고 암세포에만 있는 표면의 물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붙인 거죠. 그럼 얘는 돌아다니다가 정상세포하고는 결합을 못하고 암세포만 찾아서 결합하는 거죠. 타겟팅 라이포좀이라고 합니다. 표적 라이포좀이죠.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다당류란 부분이 있는데, 다당류는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PEG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PEG가 대표적이고 뭐 시험에 나와도 PEG라고 나올 겁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데 뭐 저 이름까지 모르셔도 되고 PEG를 아시면 되고요. 얘는 에틸렌 글라이콜이 원래 이제 탄소 2개짜리예요. 탄소 2개짜리를 계속 연결한 폴리머죠. 중합체인데 물속에 있으면 이렇게 긴 섬유질인데 이렇게 흐늘흐늘 하거든요. 이 PEG를 표면에 잔뜩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성게가 이렇게 가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시가 흐물흐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데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면역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식세포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 같은 걸 잡을 때 표면을 터치를 합니다. 만져보고서 특정한 물질이 있네? 아니 그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정상세포에 없는 물질을 찾아내서 얘는 박테리아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PEG가 붙어 있으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 대식세포가 판단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식세포, 면역세포한테 안 먹히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명한 스텔스 라이포좀입니다. 여기 교재도 스텔스 라이포좀이라고 되어 있고, 스텔스는 잠행이죠. 그러니까 밤에 까만 망토를 쓰고 돌아다니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나 폭격기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오면 레이더로 탐지를 하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빨리 탐지가 되죠. 레이더의 원리는 전파를 쏴서 전투기 표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걸 탐지하죠. 그러니까 전투기가 없는 하늘이 있다. 그럼 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쐈는데 뭐가 돌아왔다. 그럼 거기에 비행 물체가 있는 거죠. 금속이기 때문에 바로 반사가 됩니다. 근데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엔 표면이 금속인데 금속 표면을 미세하게 갈아서 오돌도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레이더에서 쐈을 때 반사가 안 되고 분산이 돼버려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하죠. 그걸 스텔스라고 하는데, 네. 지금 PEG를 붙인 그림 좌측 그림 같이 이렇게 PEG를 잔뜩 붙인 라이포좀은 대식세포나 면역세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스텔스 라이포좀이라고 부르고, 얘도 굉장히 핫 이슈였죠. 많이 연구를 했고요. 네, 내려가셔서 그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라이포좀은 미용 성분 전달,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피부 진피증까지 투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비싼 성분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역시 화장품에 관련된 건데 미용 성분을 단일층에도 넣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네 번째 그림과 같이 다중층 라이포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층으로 만들게 되면 처음에 바깥쪽 층이 파괴돼서
노출되더라도 안쪽 층이 남겠죠. 그래서 조직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피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다, 비싼 성분이다, 그럼 다중층으로 만들어서 안쪽에 넣겠죠. 네. 그래서 그림 설명만 자세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셔서 양가로 1번 의약품 분야 뒤쪽에 혈액 내 효소 등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냥 물질 집어넣으면 잘 파괴되겠죠. 면역세포가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죠. 당연하죠. 다음 세 줄 아래에 면역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다당류로 코팅을 한다. 이게 말씀드린 PEG입니다. 여러분 PEG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에 대한 항체, 아랫줄에 독성이 강한 항암제. 이게 아랫줄에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겟팅 라이포좀이죠. 표면에 항체가 붙어 있는 경우. 항체 말고 다른 것들도 쓸 수 있는데 항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유전자 전달이죠. 얘는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 꿈과 같은 얘기라서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없는데 그 시클셀 어니미아라고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부하시게 되는데 적혈구에 문제가 있어서 적혈구가 찌그러져서 헤모글로빈을 잘 못 담아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평생 빈혈에 시달리는 거죠. 심각한 사람은 어릴 때 죽던가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그리고 적혈구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하다가 서로 엉켜서 막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병이죠. 근데 그게 유전자, DNA, ATGC, 사람은 30억 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단 하나의 염기가 바뀌어서 그 겸상, 낫형 적혈구 빈혈증, 이름이 워낙 많아요. 낫이 겸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하고, 낫상,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염기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DNA에. 그래서 그걸 바꿔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라이포좀이 굉장히 좋겠죠. 그냥 투입하는 것보다 보호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적혈구를 만드는 세포만 해도 이제 주로 척수 쪽에 있는데 세포 수가 엄청나죠. 그 세포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DNA를 치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꿈과 같은 기술이고, 사실 저도 그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이런 유전자 치료를 라이포좀으로 해서 성공적이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흥분하셔서 대박 사업이다. 이걸 도입을 해라. 근데 연구소에 있었는데 연구소 소장님도 같이 흥분하셔서 따로 불러서 이거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도입하라고. 문제는 제가 대리 초년차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저는 생화학 입장이라서 사실 되게 많이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겨우 설득해가지고 그냥 사업화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6개월 동안 그 기술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럼 도입을 하면 우리 회사의 연구 인력이나 뭐 자원이 있잖아요. 돈, 그런 것들을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산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의 시간을 얻어서 결국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을 했죠. 한 200~3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전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데이터들이 조작된 것도 많고 사실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근데 뭐 100년 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유전자 전달 2줄 아래에 라이포좀을 이용하여 결합 유전자를 가진 환자의 체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 이론은 굉장히 좋죠.
네, 다음 세 번째 양가로 3번 미용 분야 보시면 쉽죠? 다음 줄 진피까지 미용 성분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피부는 일단 표피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층이 안쪽이고 진피층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피부 세포들을 공급을 해주죠. 진피가 건강해야지 피부가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아랫줄에 다중층 리포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중층 리포솜이면 뒤쪽에 지속적으로 피부에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작용할 수 있다. 뭐 다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아래에 라이포솜의 종류만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일반 라이포솜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된 건데 얘는 면역세포가 바로 잡아먹어 버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이온성 라이포솜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에는 친수성 머리 부분이 있죠. 바깥쪽이나 안쪽에다가 안쪽에 친수성 머리 부분을 양이온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인지질은 지방산 두 개가 결합하고 인산기가 결합하고 콜린이 결합하는 거죠. 근데 콜린 부분을 더 강한 양이온들을 붙이면 되죠. 인공적으로. 그렇게 되면 DNA나 RNA를 거기다 바로 결합시켜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DNA나 RNA는 강력한 음전화를 갖기 때문에. 세 번째 스텔스 라이포솜은 말씀드렸죠. 다당류가 PEG고, 네 번째 표적 라이포솜. 이게 타겟팅 라이포솜이죠. 표면에 항체를 붙여서 원하는 세포로만 보낸다는 개념입니다. 라이포솜이 쉬우니까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88페이지로 가셔서 88페이지 아래쪽에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 그래서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이제 워낙 잘 아실 테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긴 한데 기출문제 풀기 전에 한 15분 휴식하시겠습니다.